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어떤 곳인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국회의사당에 입성하신 이번 제20대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단연 화제의 중심에 이분이 있습니다. 소위 강남 대이변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정치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신 분이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벌써 많은 분들은 그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굴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자, 저보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전 의원님, 네. 이번에 20대 총선을 치르시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정치 역학적인 변화가 있었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제1당이 되고 네. 또 강남이라는 어찌 보면 그동안의 야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넘기 힘든 소위 말해서 넘사벽이라고 했었던 네. 그 지역에서 당당히 국회에 그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국회에 우리 전 의원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정말 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어떤 개인적인 이 난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 20대 총선을 치르시면서 굉장히 남다른 소회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20대 총선 치르시면서 어떠셨을까요? 네. 처음에는 제가 강남을에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말리고 좀 더 이길 수 있는 쉬운 지역으로 가라는 것을 강력히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당선되기 어렵다 모두들 생각하는 그런 곳에 저도 도전을 하려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지역에서 이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니까 또 이런 여당의 텃밭이라는 이런 벽이 너무나 두텁고 넘기 어려운 그런 벽이라는 걸 실감을 했는데요. 일례로 이렇게 이제 주민들 만나러 행사장에 이렇게 이제 인사드리러 가면은 행사장에서는 저를 소개를 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행사장에서 쫓겨난 것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 지역에서는 내가 발을 붙일 수 없구나. 초기에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러워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정말 모멸감도 많이 느끼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열심히 정말 마음의 진정성을 보이고 또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발로 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린다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그런 이제 좀 저를 지지하고 또 저에게 표를 주겠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성을 다하고 또 기울이면 하늘의 마음도 움직인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어찌 보면 20대 국회의원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고 정말 또 훌륭하신 분들 참 많으시지요. 하지만 바로 전 의원님이 겪으셨던 그 노력과 그 난관과 그리고 결국 그 난관을 넘어셨던 그 부분 때문에 오늘의 저희가 이 파워피플의 전 의원님을 정말 당당한 파워피플로 저희가 모신 것이거든요. 아유, 바로 그런 영광입니다. 우리 전 의원님의 그럼 네. 이제 좀 더 네. 속살 그리고 좀 더 우리 인간 전현희 의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우리 전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이제부터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전 의원님에 대해서 내 인생의 키워드 코너부터 시작할게요. 네. 제가 우리 전 의원님의 인생 스토리 그중에서 첫 번째 내 인생의 키워드가 뭘까 하고 네. 여쭤봤을 때 상당히 전 이 키워드가 정말 전 의원님의 그동안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것에 100번 공감을 합니다. 네. 바로 도전. 아, 이 네. 도전이라는 네. 이 단어만큼 저는 전 의원님을 잘 설명해 주시는 단어가 또 있을까 하는 네. 생각을 이 키워드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네. 자, 일단 이 내 인생의 키워드인 도전, 이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그 진 변호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내 인생의 키워드가 뭘까 이렇게 딱 떠올렸는데 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제 인생의 좌우명이랄까 그런 네. 게 남들이 하지 않은 일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또 네.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저의 인생의 하나의 좌우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길을 걷다 보니 그것이 이제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이고 또 새로운 역할을 또 이렇게 찾아서 하는 그런 셈이 됐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최초로 치과 의사로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네. 이제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치과 의사를 네, 네. 먼저 하셨었지요. 그때 네, 굉장히 지금은 조금 다양하게 의학을 전공으로 하신 또 법학과 함께 아우르시는 분들이 요새는 많이 생기셨지만 그땐 정말 어떤 치과 의사라는 전문 커리어를 가지셨는데 또다시 법학이라는 즉 사법시험이라는 데 도전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없었죠. 사실 네, 일용이었었죠. 네. 그 그때 자체는 엄청난 당시도 도전이에요. 제가 사법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강남을 지역에 도전할 때와 똑같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네. 불가능이다.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냐. 지금도 잘 사는데. 네. 지금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음.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네.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고 사실상 그걸 격려하고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이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방향이 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사실상 도전을 했었는데요. 음. 최선을 다하고 또 과정에 있어서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선을 다하고 또 새로운 길을 도전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합쳐지면은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냥 새로운 길이니까 안 가본 길이니까 호기심 차원에서 선택할 만한 그런 역정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치과 의사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왜 플러스로 변호사라는 즉 법학 또는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그때 생각을 하시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나요? 네, 어렸을 때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이제 꿈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학생 시절에 부모님들이 의사가 되라는 이런 이제 부모님들의 또 저에 대한 바람이 있어서 그걸 거역하지 못하고 네네. 부모님들께서 원하는 길을 걸었는데요. 아. 어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어렸을 때 그런 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고요. 아,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신 다음에 다시 법조인으로서 사법시험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그때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치과의사 활동을 하면서 치과의사가 저한테 굉장히 적성도 맞고 좋은 직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네. 제가 세상에 태어난 소망이랄까 소명 이런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회 속에 뛰어들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또 네. 더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로는 제가 음. 생각하기로는 변호사의 길이 좀 더 사회에 많이 뛰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고민 끝에 네네. 사법시험 도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결혼하고 또 아이까지 있으신 상황에서 뭐 사법시험 뭐 이런 거를 도전한다는 게 참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때는 우리 또 전 의원님이 한 20년쯤 전에 그런 네. 결정을 내리시기는 더 힘들었을 텐데 참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라는 그 느낌이 어떤 말인지 이제 와서 저에게도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치인이라는 이거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노력만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길은 또 다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또 다시 걷게 되신 또 그 이유는 뭔지 그거는 또 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변호사로서의 이런 이제 변신, 도전을 꿈꾼 것은 네. 저 자신을 위한 것보다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사용을 하고 또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 항상 고민이고 저 내면에 흐르는 어떤 일을 할 때 저를 그 진로를 결정짓게 하는 원동력인데요. 변호사를 하면서 또 우리 이제 진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보람 있고 또 직업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지만 보람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직업을 하면서 네. 또 고민에 빠진 거죠. 이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어진 법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또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찾아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주어진 틀에서 움직이는 이런 이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법을 적용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법이 잘 만들어지면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전체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런 나은 생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이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변호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익소송이라든지 힘든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스스로는 했습니다만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예,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계기라고 할까요? 그랬었던 게 소위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소송을 대리하시면서 그 정치인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더 큰 도움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네, 제가 네. 그 얘기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변호사 한 초보 이제 변호사 시절에 네. 우연히 그 혈우병 환자들이 아이들이 네.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사건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최초로 치과의사 출신의 이제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이다 보니 그 사건은 제가 맡아야만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숙명처럼 그런 느낌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료계, 법 쪽에 모든 지식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소송을 하지 않으려는 왜냐하면 신분이 노출될까 봐 두려운 에이즈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사건이라 소송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어렵게 설득을 해서 그 소송을 받고 그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저 혼자만 뛰어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정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언론이나 또 국회 또 정부기관 많이 찾아다니면서 하소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고 또 심지어는 안 하던 1인 시위까지 하면서 그렇게 1인 열심히 시위까지 하셨어요?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10년에 걸쳐서 소송을 해서 좀 이제 결국은 뭐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도 이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이
좀 제가 그 과정에서 정부나 언론이나 국회나 이런 데 이제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관해서 해결을 요청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해결에 앞장섰으면 보다 쉽게 해결되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에 가면은 좀 더 많은 억울하고 힘든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제가 정치를 생각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뛰어들게 된 그 동기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전 의원님이 직접 정치인의 자원을 하셨다고, 즉 비례대표로서 어떤 특정 당에 내가 그 비례대표 신청서를 직접 쓰셨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들었거든요. 그건 어떤 얘기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보통 여성 정치인들의 경우 특히 전문직 여성 정치인들의 경우에 정치 입문하는 계기가 발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된 이후에 이력이 특이하다 보니까 언론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제 제의를 몇 번 받았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제 역할은 변호사라는 생각이 확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혈우병 에이즈 환자 소송을 10년 가까이 하다가 보니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 더 큰 제 영향력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시다시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예, 이제는 제가 맨땅에 부딪혀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 2008년경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어느 당에 들어가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비례대표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정치 철학이라든지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일이 당시에 민주당이랑 이제 맞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민주당을 선택을 해서 인터넷에 비례대표 신청서를 다운을 받아서 작성을 해가지고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정치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특히나 아까 우리 전 의원님도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오라고 그러다가 내가 네. 막상 준비가 돼서 할 의향이 있을 때는 또 막상 그 운때가 나를 또 오라고 하는 네, 사람이 맞습니다. 없어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용기가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네. 제가 아까 우리 의원님 기다리다가 볼 때 우리 의원님이 이 경상남도 출신이시였죠. 네. 그러면 사실은 그쪽의 어떤 정치적인 소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네. 역사를 보면 네. 또 민주당의 이 토양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지금껏 살아온 길 또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지향점이 나의 고향의 어떤 정서와는 전혀 다른 지금 현재 네. 내갖고 계신 민주당이다. 네.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 저는 그것도 굉장히 뭐 좋게 표현해서 대단한 일, 어쩌면 굉장히 무모한 네.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네, 제가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가 제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좀 더 나은 어떤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저에게 정치라는 것은 봉사이고 또 제가 그 일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나은 대한민국이 되는데 제가 일조를 하는 게 제 정치의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을 선택을 할 때도 제가 들어가서 활동하기 편하다든지 제가 활동하는 기존의 기득권의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정치는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경상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정치의 그 만국병이라고 하는 지역주의의 그 벽을 깨는데 좀 역할을 하는 게 당시로서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네. 호남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민주당에 가는 것이 제가
당연한 그건 이제 옳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러셨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좀 덜 가진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동기였기 때문에 네. 또 조금은 그런 측면에서 당시 야당이든 민주당이 이제 저한테 맞는 당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당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라는 데는 없지만 제가 정치를 하려면 어쨌든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비례대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낸 거고요. 그래서 저의 뜻을 가상히 느껴서 뭔가 일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며 네. 뽑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전현희의 자리매김이 필요하신 첫 번째 정치 무대였을 텐데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시는 어떤 입법, 즉 법안을 발의하셨던 것은 어떤 것이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18대 때 이제 당에서 원내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네. 좀 많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정치가 있었고 좀 더 좀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도 발의도 많이 하고 정책 제안도 많이 하고 그래서 4년 동안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의정 활동을 한 이런 평가라는 많은 이제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법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여러 가지 경로로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이 바탕이 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을 발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여성의 이 부드럽고 섬세함으로 좀 정치에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많이 발의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초선 비례대표다 보니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 좀 정치적인 통과가 부족했나 좀 그런 생각으로 좀 통과 자체는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법을 많이 발의를 했는데 실제로 통과된 법 중에 이제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우리가 응급 환자들이 이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쓰러지면 그 환자들에게 즉시 이런 이제 긴급 소생술을 시행을 하면 살아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이제 긴급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심장 박동 재세기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네, 제세동기라는 네, 게 제세동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본 것 그곳을 같습니다. 이제 공공 장소에 또 아파트 같은 이런 이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가까이에 언제든지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입법을 했고요. 그 법이 그게 통과가 됐어요. 네. 입법에 의한 작품? 네, 결과물이셨군요. 네, 그래서 많이 최근에 봤습니다. 뉴스에 그 길에서 쓰러졌는데 제세동기를 이제 지나가는 그 시민들이 작동을 시켜서 그 사람을 살렸다 이런 기사를 제가 최근에 몇 개를 봤거든요.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런 아이디어는 이 기본적으로 내가 의사였었던 또 그 커리어와 지식과 경험이 있지 않으면 쉽사리 떠올리기 쉽지 않을 아이디어거든요. 어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몸담았던 의학자로서 또 법학자로서의 그 두 가지가 가장 절묘한 하모니로서의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케이스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이 걸어오신 어떤 이력은 어찌 보면 되게 가시밭길이 아니라 그냥 화려한 것처럼 치과 의사로서의 도전도 성공, 그 다음 사법시험으로서의 변호사의 도전도 성공, 또 정치인으로서도 18대 비례대표와 19대를 건너서 20대 현재 지역구 의원의 입성까지 너무나 어찌 보면 화려한 성공과도만 달려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일지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본인이 흘렸던 눈물이나 실패나 고통 결코 그런 것이 없이 지금 현재 우리 전현희 의원님을 만들어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본인의 실패담 또 그 과정에서 겪었던 눈물 스토리를 혹시 제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살짝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그 성격이 좀 낙천적이라서
남들이 생각하기에 실패라고 생각해도 저는 이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실패나 좌절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제 인생의 좌절이나 힘든 거나 뭐 눈물이나 이런 건 저도 정말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걸로 지금 생각하면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되면서 정말 쉽게 남들이 보면 된 셈이죠. 어렵게 신청을 했지만 어쨌든 발탁이 돼서 7번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국회에 입성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4년 생활을 이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네, 하셨죠.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다시 그 지역구 의원을 도전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당시에 공천을 네. 받지 못하셨었던 건가요? 네, 그때 이제 비례대표 끝나고 지역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당선 가능성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주변 분들이나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지역구 도전으로 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많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은 남들이 쉽게 하는 이런 정치보다 제가 해서 의미 있고 조금이라도 그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을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도전을 한 곳이 지금의 강남 을지역구입니다. 그때도 강남을 네, 도전을 하셨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도전을 한 이유는 가장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게 이제 제가 선택을 할 때 가장 제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이 야당이 한 번도 당선이 안 됐으면서 실제로 그 지역주의라든지 계급주의 이런 상징적인 그런 곳이라 이곳에 야당이 당선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당시도 뭐 누구나 당선 안 되는데 왜 가냐. 그리고 쉬운 데 갈 수 있는데 여기 저기 추천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운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당시에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 후보셨던 정동영 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 내에서 경선을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당내 경선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마 자체를 못했었죠. 네. 근데 19대 총선에 그래서 출마를 못하나 싶었는데 당에서 다시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경선에 떨어지면 이제 사실은 그걸로 끝인데 당에서 저를 구제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최고위 회의랑 그때 이제 공천 아마 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저를 그 이웃 지역인 그 송파 지역으로 저를 전략 공천을 또 당에서 해주셨습니다. 당의 얼굴을 원내 대변인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선 정말 당에서 굉장한 인재셨겠네요. 네, 그래서 당이 아무래도 좀 아깝다, 좀 재활용하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저를 전략 공천을 줬는데 저 경우에는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배지를 다는 게 저는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정치가 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려는 일을 저는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이 제 사명이다 이런 이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엔 다른 분들이 나가시려는 분들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으로 또 제가 강남에 도전을 하면서 제가 주민들에게도 약속하고 국민들에게도 제가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놓고는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다른 지역에 공천 준다고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 원칙과 소신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을 받지 않고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불출마를 했고 경선에서 떨어졌고 정치인으로서는 시련의 그런 길이었지만 저는 제가 선택을 했고 제가 옳은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련이 아니라
제가 달력. 가는 길의 선택이었고 네. 또 새로운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전 의원님이 지금까지의 나름 거쳐온 인생의 행로를 지금까지 말씀을 제가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국가 또 우리 국민에 닥쳐져 있는 현안과 그 현안에 대한 이슈와 토크를 진행하면서 우리 전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20대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이슈 앤 토크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드디어 400조가 넘는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슈퍼 예산이라는 네, 이제 맞습니다.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예산 400조. 어찌 보면은 단순히 뭐 절대적으로의 절대 부족하지 않은 돈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은 내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도 있겠고요. 또는 정말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데는 잘 안 쓰이고 부족 또 어떤 경우는 막 예산이 항상 남아돌아서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자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의원 4년 동안 일을 해보셨고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예산 집행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점 혹시 아니면 정말 이런 점에서 참 잘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의견은 어떠실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400조 예산을 가진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는 그런 이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말 엄청난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사실은 잘 세워지고 골고루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또 그 결과 또 대한민국 더 발전하고 이런 이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정부에서 예산을 이제 작성을 하고 편성을 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예산이 사용되고 또 결산해서 국회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짜여지고 편성되는 데 있어서는 국회가 사실상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국회 예산이 편성되고 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물론 정부도 전문가로서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선출직 그 이제 직으로서 국회의원들이 보다 더 국민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게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국회의원이 좀 더 관여를 해서 그 편성에 좀 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와 가정하에서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 공무원들은 선출직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어떤 이제 관성이나 그런 카테고리 선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국민들이 예산이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데 쓰여졌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들이 많은데 그게 반영이 못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정치인을 하고 또 지역구의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책상에서 앉아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체험을 하고 또 겪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은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편성을 하더라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조금 그 예산 편성 과정에 좀 더
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견해를 우리 국회의원들 몇 분이랑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원칙이나 말씀하시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참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예산이라는 게 특히 이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구 주민들의 뭐 민원성 또는 그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한 예산 따오기 그리고 또 왜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제 예산 편성 시즌쯤 되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쪽지 예산이라고 해서 중간에 자기 지역구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전체 큰 시야에서의 필요한 예산이 좀 어그러지고 오히려 이렇게 너무 지역적인 예산으로 흩어지는 그런 경우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이나 또는 의견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제로 드린 말씀이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이제 가정을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 민원이랄까 자기 지역에 또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도움되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 예산에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또 우리 전문성을 가진 또 훌륭한 비례대표 의원님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그런 이제 시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께서 또 역할을 들여서 국민들의 좀 그 수요나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또 전 의원님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원님 이제 18대 입법하셨던 활동도 제가 여쭤봤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또 여쭤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포부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법도 또 정책도 이런 면에서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치과의사 변호사 하면서 18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이제 저희 경험과 또 그동안 쌓아왔던 역량들이 이제 드디어 써먹을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마음은. 그래서 20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또 제가 바라던 지역구 강남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이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부분에 저희 그 역량을 쓰는 게 가장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너무나 희망 없이 이른바 헬조선이라는 이런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어주고 싶고 좀 꿈을 주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TF가 우리 당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거기 회원으로도 이제 하면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제 이끌고 갈 그런 기둥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의정활동의 역량을 좀 더 많이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1호 법안으로 낸 것이 방과 후 학습에 관한 이제 그 근거 활동을 이제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법을 만든 것도 이제 이런 일환인데요. 우리 아이들 이제 청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을 좀 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드는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서
좀 더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더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데에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방과 후 학습에 관한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많은 이제 공교육을 하지만은 예.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바깥에서 수업 시간 이후에 네. 그 방과 후 학습이라는 이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아직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주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런 그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내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네.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이번에 발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국토교통 상임위에 지금 소속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임위 활동으로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주거복지 문제입니다. 주거복지. 네, 네.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그 많은 서민들 또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이런 도시 빈민들이 네.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구룡마을이라든지 재건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거주하는 이런 이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로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계시는데 네. 국토교통 상임위에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주거복지 부분에 좀 더 많은 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동 그리고 좀 더 가까운 미래인 청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인 생활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주거 복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청사진이 말 그대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가까운 이 해결책으로 와닿기를 정말 저도 참 궁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다른 분들의 소위 말해서 당선을 기뻐하는 그 사진 속의 일반적인 인물 분들과는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 계신 분은 아마 우리 전 의원님의 어머님. 일반적으로 보통 이 자리에는 보통 배우자분이 서 계실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텐데 어머님이 같이 계시네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보통 여성 정치인들이 선거를 할 때 그 옆에서 배우자가 이제 많이 도와주고 큰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선거 기간 내내 우리 80대 우리 어머니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우리 어머니가 한 1000장 이상의 명함을 이렇게 동네 분들에게 드렸다 이런 정도로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네. 너무너무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한편은 너무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 옆에 우리 남편이 있었으면 우리 어머니께서 저렇게 고생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거 기간 내내 마음이 항상 좀 아리고 또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편이 사실은 이제 제가 정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8대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고 19대 불출마를 하면서 남편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앞으로 이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했고요. 네. 저도 그러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정치를 이제 다시 안 한다 그런 생각을 사실상 좀 했었습니다. 가족의 또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네. 근데 2년 전에 남편이 거창 법원에 이제 지원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빗길에서 이제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너무 그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겪어서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정말 죽을 정도로 정말 절망의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저한테 이런 불행이 닥치니까 진짜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두 번 든 게 아니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이런 이제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이 저한테 왜 닥쳤을까 이런 거를 아마 이게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제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정치를 그때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20대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강남을 지역에서 선택을 해서 선거운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남편이 아마 하늘에서 도와줬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신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셔가지고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전현희 의원님 정치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지금 굉장히 참 가슴에 담고 계셨었던 많은 아픈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또 보람된 이야기, 또한 감동스러운 이야기 오늘 다 꺼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전 의원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이 소감은요? 네, 우선 우리 앵커 분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우리 진영애 변호사님이랑 너무 편하게 이렇게 속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편하시게 고맙습니다. 너무 진행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속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사실 오늘 정말 귀한 분, 귀한 시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앞으로 펼쳐나갈 우리 20대 국회 정말 다양하고도 많은 분들의 아픔과 또 그분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공감의 정치를 함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현희 의원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저희 각오와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